지금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는 그러한 갈등. 김정은이 중국을 가리켜서 우리의 숙적이다. 중국 사람들 거짓말장이라고. 네.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북한과 중국 사이는 생각보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깊다. 그거를 이제 최근에 미국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하고 럼프 형이 이렇게 악수하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연내. 지금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어차피 한국으로 온다면, 경주로 온다면 오기 전에 전날 바로 평양 들렸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라면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백악관에서 북한에 진서를 보내려고 준비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다시 북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려고 할까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그 지정학의 힘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책을 출간한 김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메인 주제로 네.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우리 럼프 형님이랑 함께 한반도에서 정전 선언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도 그렇고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Well, if there is a conflict, I get along with him very, very well, and we'll get the conflict solved with North Korea. I'v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I've gotten along with him really great. So we'll see what happens.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트럼프보다도 그 미국의 주요 그 외교안보 엘리트들 연구를 오래 했던 또는 기관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종전 선언의 필요성,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좀 우호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좀 종전 선언을 아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전체 국익과 관련된 입장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까지 북한이 네. 그렇게 언급되진 않았잖아요. 특히 바이든 정부 때는 아예 아무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북한이 뿅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이 과거에는 그 북한을 어떤 그 북한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인정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보면 세 가지죠. 하나는 북한은 조기에 붕괴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 종속돼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했어요. 그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 카터 대통령 시절에 그 국가안보 보장을 했던 이제 브레진스키가 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 체제 유지가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견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미국은 어떤 그 북한과 어떤 장기적으로 전략적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최근에 와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그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하노이 회담 그리고 이제 판문점 회담을 거치면서 미국의 많은 그 미국 정부나 외교안보 엘리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스터디를 했고요. 네. 새롭게 인식한 것이 북한과 중국 사이가 상당한 심각한 균열이 있더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걸 인식을 한 거죠. 아마 그렇다면은 북한과 중국 사이가 그렇게 뭔가 균열이 있고 사이가 안 좋다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북한을 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인식을 이제 최근에 하게 된 거죠. 네.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굳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한까지 끌어당길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북한을 끌어당기려면 일본하고 남한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근데 미국의 그 어떤 그 전략가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우리 흐름을 보면 일본의 국력은 많이 쇠퇴했거든요. 지금 일본의 GDP가 중국 GDP, 명목 GDP만 놓고 봐도 4분의 1도 안 됩니다.
한국은 중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그 중국을 견제할 만한 어떤 상대적 파워가 네.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중국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도 아시다시피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한계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국력이. 여기 자기들의 주된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만약 북한까지 미국이 관계를 할 수 있다면 우호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제 1기 때는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네. 성과가 없었지만 성과가 없었죠. 이제 2기 때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1기 때는 그 사실은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 과정을 보면은 그 트럼프가 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일을 추진했거든요. 미국의 언론도 그렇고 미국 의회도 그렇고 그런 외교안보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았어요. 트럼프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세 차례 회담을 거치고 나서 미국에서 새롭게 북한을 인식을 하고 특히 이제 그 북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많은 태도의 변화가 생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은 그 의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트럼프 그 정부 내부에도 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봐야죠. 네네.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하고 럼프 형이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들 찍힐 거라고. 저는 의외로 그 정상회담이 그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연내. 저 책에서는 10월 31일 날짜로 그 일종의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10월 30일에 그 트럼프가 평양에 가는 걸로 설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책을 출간한 이후에 저는 알게 됐는데 지금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어차피 한국으로 온다면 경주로 온다면 오기 전에 전날 바로 평양 들렸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라면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소련이 너무 이제 뜨거이 있었는데 네. 소련의 발목을 잡으려고 중간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데리고 오려고 했잖아요. 핑퐁 외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련보다는 중국이 더 골치 아프게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을 경제하려고 북한을 거기에다가 넣는 거네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말하자면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잖아요. 당시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국가였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닉슨 대통령은 그 아주 강력한 반공주의자였거든요. 한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념과 가치와 무관하게 오로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은 건데 그거는 당시 주된 위협이 72년도 당시에는 1차 냉전의 주된 경쟁자는 소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중국 입장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제 특히 1969년도 우수리강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고 나서는 그 중국 입장에서 소련이 가장 이제 무서운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의 공통의 적이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거죠. 중국하고 소련의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만날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됐지만 중국에게는 미국이 필요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당연합니다. 네. 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필요했던 이유가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안보죠. 네. 그러니까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하나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역시 미국과 관계가 개선돼야 비로소 중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주된 거는 안보적인 이유였지만 역시 경제적인 이유도 상당히 컸다고 보여지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네. 아주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폼페이오 장관의 회고록이 2023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싱가포르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2018년 3월 말에 비밀리에 그 폼페이오 당시는 CIA 국장이었죠. 평양을 방문해서 이제 김정은과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을 살짝 떠보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주한미군 철수하면 아주 김정은 위원장이 행복해할 거라고 그러는데 맞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막 이 책상을 확 치면서 막 웃으면서 중국 사람들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이 한반도 전체를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티벳이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랄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 깜짝 놀라는 얘기죠. 폼페이오도 회고를 보면 약간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오래된 그 과거의 갈등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몰랐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자기가 좀 그걸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앞으로 그러니까 북한과의 정책을 어떤 미국이 펼칠 때도 항상 이런 과거의 특수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형님 국가고 중국 그 북한에 있었던 그 지하 자원이 지금 경제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어느 정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는 그러한 갈등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북중 관계를 소위 혈맹 관계다. 네. 아니면 그 소위 그 입술과 이해 관계, 순치 관계라고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사람들도 소위 그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북중 간의 그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는 그 국공 내전이 벌어졌거든요. 국민당과 공산당 간에. 그때 당시 공산당이 그 상당히 코너에 몰렸을 때 오히려 김일성이 도와줍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혈맹 관계가 기초가 만들어지는데 한국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그 북한이 코너에 몰리니까 그때 중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작전 지휘권을 중국군이 행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와 북한 지도부 사이에 여러 가지 마찰이 생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 1956년도에 소위 그 8월 종파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북한의 내정에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불신감이 싹트게 되고 결정적으로 1992년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 배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중국이 자기를 버리고 그때 그 북한이 받은 충격은 뭐 이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19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김정일이 그 정권을 이어받고 나서부터는 사실 이제 완전히 국제로 고립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핵무기에 매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국제로 고립된 상황에서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 계속 이제 북한이 핵 개발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리고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에 성공을 하잖아요.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유엔에서 제재하는데 적극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핵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북한이 대립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 집권한 시기가 이제 시진핑보다 조금 빠른데 시진핑 일기 때 5년 동안 김정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초청도 안 하고 북한에 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고 한국에로 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적이 없어요. 중국 최고 지도자는 항상 먼저 북한의 지도자를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한국 지도자를 만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랬겠는가. 북한과 중국 사이는 생각보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깊다. 그거를 이제 최근에 미국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경제 얘기로 넘어가자면요. 중국하고 북한 접경 지대에서는 또 북한에 좀 약간 밀수 단속이 좀 강화됐다는 걸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있는 경제 관계가 좀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가리켜서 우리의 숙적이다. 숙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많이 악화된 거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북중 간의 이제 무역도 상당히 사실상 이제 많이 감소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최초로 방문한 외국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시작된 이유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이때 뭐 북한의 무기도 좀 필요하고 병력도 필요해서 이제 서로 우호적 관계를 맺는데 그리고 이제 푸틴이 또 평양을 방문하잖아요. 거의 20년이 넘게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두 나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무렵에 급격하게 북한과 중국 사이가 안 좋아져요. 과거에는 그전엔 그래도 좀 중국이 밀수 같은 것도 좀 눈 감아주고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사실상 이제 그런데 그걸 아주 심하게 단속을 하고 심지어 김정은이 필요한 물품까지도 다 단속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경제제재 당하는 상황이니까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기대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북한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고 무기를 공급한 것도 상당 부분은 경제적 이유도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받은 거고 그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특히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럼 이 바보형을 단순히 텀벌이보다는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는 줄다리 외교로 봐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다리 외교라는 거는 약간 좀 부차적인 것 같고요. 네.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경제적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병을 하고 무기를 공급해서 돈을 많이 받은 거고요. 다음에 안보적인 이유. 군사 기술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주된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도를 최소한 줄여야 되니까 러시아는 식량도 공급할 수 있고 에너지도 공급할 수 있잖아요.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냉전 시기가 끝나고 옛날만큼이나 러시아는 미국의 적이 아니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래된 동지 러시아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치고받고 싸웠던 미국이 더 나을까요? 상당히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네,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로부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우연적인 사건이잖아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횡재를 한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 갑자기. 그러나 러시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들, 유엔의 제재도 있지만 미국이 주도한 여러 가지 제재들을 결국은 일부 이제 풀어내야지 비로소 이제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본격적으로 어떤 경제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우호적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이랑 친해진다면 이 세습 체제가 유지될래나라는 의구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불안감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미국과 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게 되면 북한 사람들도 많은 이제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어떤 민주화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김씨 패밀리의 말하자면 그 집권이잖아요. 거의 왕조국가처럼.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북한은 당장 필요한 게 경제 발전인 거죠.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국민적 여론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체제랑 친해지는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말하자면 소위 이제 가치의 문제잖아요. 이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년도에 미중 간의 관계가 개선될 때 마찬가지예요. 네.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국가였고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네. 그런 가치와 관계없이 이념과 관계없이 관계를 개선했잖아요.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과거의 행태를 보면은 항상 표면상으로는 가치 외교를 이야기를 하지만 전략적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해서 전략적 이익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체제나 가치나 이념과는 관계가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핵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요? 아니 당연히 포기를 안 하죠. 트럼프 정부 2기 정부의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종전까지는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이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라. 완전 비핵화를 해야지. 그때 비로소 제재도 풀어주고 수교도 하고 지원도 해주겠다라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라고 미국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안보 에디터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전제 위에서 일단은 외교적 관계를 맺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자라는 식으로 입장이 바뀐 거죠. 미국이 그냥 북한이랑 직접 대화하고 이거 좀 약간 찝찝하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거는 네. 미국이 전략적 이유 때문에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적 목적도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이미 미국도 그 핵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지금 타격할 수도 있는 그 기술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난 4월 달에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싱크탱크인데 거기서 나온 리포트도 보면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재조정을 해서 북한과의 안정적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고 결론을 맺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전략적 이유 때문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야 북한 아직도 지금 핵도 가지고 있고 얘들 문제가 많은 애들이니까 얘들하고 관계하지 마라고 한들 미국이 그걸 듣겠냐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저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그런 어떤 거대한 자기 나름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걸 전제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익을 챙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된 거죠, 말하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일부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듯이 트럼프가 한국은 버리고 그냥 북한하고만 거래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북한보다도. 그러니까 한국을 완전히 버린다는 생각을 하면 잘못되고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을 당연하게 베이스에 깔고 거기에 북한을 좀 더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도 존중을 하고 북한하고도 관계를 맺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면 네네. 우리도 좀 그러면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들도 있잖아.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우리나라에 좀 여러 개의 원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자력 관련 기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준이. 문제는 한국이 말하자면 핵무기를 갖겠다고 NPT를 탈퇴를 하는 순간 무조건 유엔의 제재 같은 게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순간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받는 타격이 너무 클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정전 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어떻게 돼요? 절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에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한국에 계속 있는 거죠. 그 북한도 미군이 뭐 자기 땅에 오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을 거고요. 김정은도 그냥 남아 있으라는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게 필요하거든요. 다른 데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미군은 그대로 한국에 놔두되 일부 조정은 할 수 있어요. 역할 기능이나 또는 일부 또 이렇게 제한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지금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한반도에 있는 트럼프의 찐 동맹국 남한한테는 좀 요구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워낙 이기주의자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트럼프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한국은 부자 나라다. 그러니까 방위비 더 내라. 그 자기들이 필요해서 미군이 있으면서 주둔 비용 더 내라. 계속 그런 요구를 할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 미군 기지 사용료 같은 거 지금 안 받거든요. 그 사용료까지 포함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트럼프한테 설득을 시켜서 하고, 한편으로 보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전략적인 이유로 지금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 또는 핵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국이 방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방해하지 마라. 이 기회에 너희들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 전체가, 남북한 전체가 말하자면 자기들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뭐겠어요? 중국을 견제하는데 같은 좀 참여를 해주기를 원하겠죠. 그게 트럼프의 본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요구 사항들을 다 들어주면 바로 옆에는 또 중국이 있고 우리는 중국이랑 또 경제적으로 묶어져 있는 것들 많은데 또 거기로부터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는 시에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를 막을 만한 수가 별로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이미 자기들은 이미 19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중국은 북한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라. 잘 찬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을 명분이 없죠, 우선은. 그렇다고 야 미국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가지고 있고 베이징, 상하이 가깝잖아요. 경제적 수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의존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중국이 북한이 너무 미국에 기울지 않도록 더 관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계속 미국이 너무 미국적으로 경사되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중국이 좀 더 한국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이다.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되지만 이런 국면을 잘 활용을 하고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좀 이제 지혜롭게 돌파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줄타기 그렇게 쉽진 않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국제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상상력도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는 정전이지 통일 아니잖아요. 통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 정전 선언이
진짜 실행이 된다면 과연 우리한테 좋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통일을 지향을 해왔잖아요. 네. 서로 이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긴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도 사실상 이제 통일을 포기했어요. 그 두 나라 각자 가자 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네. 유엔에 동시에 이미 가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 국제적으로 이미 이제 각자 가고 있는데 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돼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우리 한국에게는 또 상당히 많은 또 다른 측면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제적 기회예요. 북한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거의 뭐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없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최대의 수혜자가 사실은 한국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지금 한국 경제가 별로 활로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북한과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교류가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북한도 점점 경제 발전이 돼서 그 어떤 구매력, 소비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면은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중국의 동북 지역의 일부랄지 러시아 극동적 일부를 포함한 저는 그걸 코리아 경제권이라고 부르는데 정치적으로는 따로 가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이렇게 연결된 거대한 경제권이 만들어지는 거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사회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거고 과거에 2차 대전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가 원래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나중에 극적으로 화해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점점 왕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느슨한 형태지만 유럽연합처럼 코리아 연합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자, 오늘 이게 왜 난리지에서는 북한과 손을 잡으려는 트럼프의 진짜 속내와 북한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지정학적인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의 변화가 한반도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가득 찬 난리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